그 남자는? 그는 블룸즈베리의 길퍼드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 훌륭해, 번터. 이제 후주후를 가져다 줘. 왜? 귀찮아? 특별히 그렇진 않습니다, 경. 언젠가는 자네가 도무지 못하겠다고 손살에 칠 만한 일을 시킬 거야. 그의 주인이 말했다. 귀족 탐정 피터 윈지경. 귀족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고 친근한 탐정 피터 윈지경의 추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엉뚱해 보여도 태생의 귀족인지라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상당한 이 피터 윈지경의 매력은 직업적으로 훈련받은 탐정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이야기 특유의 문제적 귀족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를 탐정으로 이끌었다. 이런 습관은 손녀의 결혼식한 남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단서는 짜증을 유발하기도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를 위해 턱수염을 면도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허술해 보여도 예민하고 해결할 건 다 하는 피터경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멋대로인 윈지경 옆에는 그의 전우이자 하사관 출신의 번터라는 하인이 있는데요. 사실 이 양반이 피터경의 뒤치다꺼리를 다 합니다. 제 생각에는 피터보다도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두 사람의 투닥거리는 케미를 즐기는 재미도 쏠쏠한 문제적 귀족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피터 윈지경은 직업적으로 훈련받은 탐정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끈질기고 집요한 호기심이 그를 탐정으로 이끌었다. 이런 습관은 미성숙한 남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를 위해 턱수염을 면도하고 나폴레옹 브랜디와 빌라르 시가를 구입하고 관리할 완벽한 하인 번터를 고용한 후에도 그 버릇은 여전했다.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여동생 메리는 그를 코끼리의 아기라고 불렀다. 그의 형 덴버 공작은 양모 의자가 실제로 무엇으로 채워졌는지에 관한 윈지경의 바보 같은 질문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당시 대법원장이 이 일을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 숨겨져 있던 유명한 리틀 후작 부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이 목걸이는 영국 의회가 개회된 날 사라졌다가 청소부들 중 한 명에 의해 발견되어 안전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윈지경은 진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으로 BBC 라디오 방송국 수석 엔지니어에게 질문 공세로 괴롭힌 결과 다니엘 플로프스키가 이끄는 아나키스트들의 음모를 폭로했다. 이들은 런던 주파수 대역에 전파 교란 기술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잡음을 발생시켜 영국 및 유럽 방송국 청취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며 암호로 소통하던 자들로 이 잡음은 BBC 호출 부호에 의해 반경 800에서 1000km에 걸쳐 중계되었다. 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곳에서 윈지경이 유일하게 발견한 것은 슬록 광장 살인자의 피 묻은 신발뿐이었지만 플래그폴리의 배수관을 뜯어냈을 때 배관공들의 일을 방해하고 지체시켰으며 약간의 소란을 일으켰지만 혐오스러운 독살자 윌리엄 거리들스턴 치트를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따라서 믿음직스러운 번터가 4월 아침에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통보를 받았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짐을 붙이기 위해 생라자리역에 일찍 도착했다. 3개월간의 이탈리아 여행은 오직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었으며 그 후에는 2주 동안 파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앙의 생트크루아 공작을 잠깐 방문할 예정이었다. 피터경은 한동안 역 대기실을 걸어다니며
사파가 실린 신문 몇 부를 사고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는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날씬한 단발머리 여성을 흥미롭게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발목이 약간 두꺼운 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윈지경은 책 갑판대 점원에게 우편 엽서가 아니라 파리 지도를 원한다고 설명하는 노부인을 도와주었고, 대기실 끝에 있는 녹색 테이블에서 재빨리 꼬냑 한 잔을 마신 뒤 번터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30분 후 번터와 짐꾼이 긴 대기줄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왔다. 늘 그렇듯이 저울 중 하나가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는 흥분한 작은 무리가 서 있었다. 피터경이 방금 대기실에서 눈여겨본 젊은 여성, 그녀와 함께 있던 얼굴이 창백한 30대 남성, 그리고 그들의 짐꾼과 작은 창고를 통해 두 사람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직원이었다. 나한테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잖아. 창백한 남자가 열을 내며 말했다. 봐봐, 네가 그걸 가져갔잖아. 그렇지?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있겠어? 안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위에서 신문을 가지러 가기 전에 너한테 줬잖아.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다 찾아봤다고.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전혀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짐을 붙이러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 내가 너한테 표를 줬겠지. 날 바보로 하니?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열차는 11시 20분에 출발한다고. 제발 좀 더 찾아봐. 내가 다 찾아봤다니까. 조끼에도 없어. 재킷에도 없어. 외투에도 없어. 없어. 네가. 이때 그들의 짐꾼이 줄선 사람들의 외침과 발구르기, 그리고 피터경의 짐꾼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갈등에 끼어들었다. 어쩌면 신사께서 표를 바지에 넣었을지도 모르죠. 짐꾼이 제안했다. 바보 멍청이 같으니. 여행자가 쏘아붙였다. 누가 바지에 표를 넣는다는 거야. 프랑스 짐꾼은 공화주의자이며 게다가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다. 영국 짐꾼의 관대함이 프랑스 짐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짐꾼이 무거운 가방 2개를 떨어뜨리며 그를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자, 꼬마 손님.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욕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잃어버린 표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논쟁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참고로 표는 그 남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꽤 흥미로운 일이었다. 번터? 무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던 윈지경이 말했다. 표를 바꿀 거야. 곧바로 런던으로 가자고. 즉석 촬영 장비 가지고 있어? 네, 경.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거? 네, 경. 저 2 사람 사진을 찍어줘. 알겠습니다, 경. 내가 짐을 처리할게. 공작에게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전보를 쳐. 네, 경. 피터경은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탄 노르마니아 호선실에서 번터가 그의 바지를 다림질할 때까지 기다렸다. 피터경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젊은 남녀가 2등실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그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 사진 찍었어? 그러길 바라야죠, 경. 아시다시피 주머니에서 찍으면 종종 실패하니까요. 3번 시도했는데 최소한 1장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라야죠. 얼마나 빨리 현상할 수 있지? 바로 가능합니다. 경께서 원하신다면요. 제 가방에 모든 재료를 넣어왔어요. 재밌겠는걸? 피터경이 자주색 실크 파자마를 입으며 말했다. 내가 병이랑 도구를 들고 있어도 될까? 번터는 8온스 용기에 물 3온스를 붓고 주인에게 유리막대와 작은 봉지를 건넸다. 경께서 흰 봉지의 내용물을
물에 천천히 저어주시고 그는 문을 잠그며 말했다. 다 녹으면 파란 봉지의 내용물을 추가하세요. 마치 셰들리츠 가루 같군. 경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거품이 나?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경. 전문가 번터는 세면대의 하이퍼 결정을 흔들어 넣으며 대답했다. 이런 유감이군. 피타경이 말했다. 번터, 이거 녹이는 거 엄청 지루해. 네, 경. 번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항상 그 과정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 피터경은 유리막대를 맹렬하게 저었다. 기다려봐. 그가 앙심을 품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워털루에 도착하기만 하면 3일 후 피터 윈치경은 피카딜리 110A가에 있는 책으로 가득한 그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키가 큰 수선화 다발이 봄 햇살 속에서 미소 지으며 활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산들바람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라퐁텐의 우아집 한 번을 렌즈로 살펴보고 있던 피터경이 고개를 들었다. 좋은 아침, 번터. 무슨 일 있어? 조사한 결과 그 젊은 여성이 매드웨이 공작 부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 그녀의 이름은 셀레스틴 버저입니다. 또답지 않게 정확성이 떨어지네, 번터. 무대 밖에서 셀레스틴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지. 셀레스틴 버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야. 그 남자는? 그는 블룸즈베리의 길퍼드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 훌륭해, 번터. 이제 후주후를 가져다 줘. 왜? 귀찮아? 특별히 그렇진 않습니다, 경. 언젠가는 자네가 도무지 못하겠다고 손살에 칠 만한 일을 시킬 거야. 그의 주인이 말했다. 그러면 넌 날 떠날 거고 난 스스로 목을 그을 거야. 고마워. 이제 가서 쉬어. 점심은 클럽에서 먹을게. 번터가 고용주에게 건넨 책 표지에는 후주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책이었다. 그 책은 두꺼운 원고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필체로 쓰여 있었는데 번터의 작은 글씨는 마치 인쇄된 것처럼 정교하게 쓰여 있었고 피터경은 깔끔하게 적었지만 전혀 읽을 수 없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 책은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정기와 특별히 더 알 필요가 없어 보이는 뻔해 보이는 사람들의 정기가 적혀 있었다. 피터경은 매드웨이 공작 부인의 이름 아래 긴 항목을 읽어보았다. 그 내용이 꽤 만족스러웠는지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고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네, 매드워드 공작 부인입니다. 누구시죠? 굵고 낮은 노부인의 목소리가 피터경을 기쁘게 했다. 그는 1860년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미인이었던 그녀의 위험 있는 얼굴과 고든 자태를 떠올릴 수 있었다. 피터 윈즈입니다, 공작 부인. 그래, 어떻게 지내, 피터? 대륙 여행에서 돌아온 거니?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매혹적인 숙녀에게 헌신과 충성을 바치려고 합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공작 부인이 물었다. 너 같은 젊은이가 빈말로 늙은이를 칭찬할 이유가 없으니까. 제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공작 부인. 네가 과거 위대한 시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노부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너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안타깝네. 그래서 공작 부인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죄를 지었다면 너의 방문이 즐겁겠어. 공작 부인의 자비와 매력은 여전히 훌륭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너에게만의 시간을 내어주마. 친애하는 부인, 당신의 손에 입맞춥니다. 피터 경은 전화를 끊을 때 부인이 기쁘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공작 부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피터 경이 벽난로 앞 의자에 공손히 앉으며 말했다. 런던에서 가장 젊은 할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요. 친애하는 호노리아는 정말 아이 같아. 공작 부인이 말했다. 내가 인생 경험이 20년 더 많으니 이제 그 경력을 자랑해야 할 나이지. 죽기 전에 증조 할머니가 될 생각이란다. 실비아는 보름 후에 결혼할 거야. 엘튼버리의 바보 같은 아들과. 앱콩 말인가요? 그래. 내가 본 최악의 사냥꾼이자 샴페인과 와인의 차이도 모르더구나. 하지만 실비아도 바보 같은 아이지, 불쌍하게도. 그러니 두 사람은 잘 어울릴 거란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면 머리나 미모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했지.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요즘에는 외모조차 필요 없는 것 같아. 모든 상식이 상완의 거부감과 함께 사라졌지. 피터, 넌 예외예요. 넌 재능에 있어요. 그 재능을 정치에 쓰지 않는 게 아쉬울 뿐이지. 존경하는 공작 부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네 말이 맞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내 시대에는 거인이 있었지. 벤저민 디즐레이처럼.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그와 소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금도 기억나. 그 전해에는 매드웨이가 죽었거든. 그런데 그는 멍청한 브래드포드 출신의 여자에게 빠져 있었지. 그 여자는 그의 책 한 줄 읽어본 적이 없었고 읽었다 한들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앱콕은 미드허스트 지역을 대표하게 됐고 실비아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단다. 공작 부인,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서운합니다. 피터 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피터.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네 형과 성가신 형의 부인은 올 거란다. 네가 원한다면 당연히 와야지. 결혼식을 좋아하는지 몰랐네. 모르셨어요? 피터가 말했다. 이 결혼식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실비아 양이 흰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가문의 레이스와 다이아몬드로 꾸민 모습을 보고 싶고 제가 키우던 폭스테리어가 그녀의 인형을 물어뜯던 시절을 회상하고 싶거든요. 좋아, 피터경. 그렇게 해. 일찍 와서 나를 도와줘. 다이아몬드 말인데 가문의 전통이 아니었다면 실비아가 보석을 착용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실비아는 불평을 한다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들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맞아. 그런데도 실비아는 세팅이 못생기고 구식이라고 자기는 다이아몬드를 싫어한대. 게다가 자기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니? 그 아이는 진주를 이용해 낭만적이고 달빛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해. 정말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단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예쁘다고 할게요. 오랜 지인으로서 실비아에게 다이아몬드가 싫다니 바보 같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저도 그 다이아몬드가 정말 보고 싶은데 언제 금고에서 꺼내나요? 화이트헤드 씨가 은행에서 가지고 올 거야. 그 첫날 밤에.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 방에 있는 금고에 넣어둘 거야. 12시에 오렴. 그럼 특별히 너에게만 보여줄게. 정말 멋지겠네요. 밤사이 사라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셨죠? 얘야. 집에 경찰이 가득할 거야.
정말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저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피터가 말했다. 제가 경찰에게 조금 이상한 애정이 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피터 경은 번터의 손길을 거쳐 매끈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노란색 머리카락은 예술 작품처럼 정교했으며 광택나는 모자로 가리는 것은 마치 태양을 검은 옥의 성소에 가두는 것과도 같았다. 그의 각반, 밝은색 바지, 그리고 눈부시게 광이 나는 구두의 단일한 색감과 정교함이 마치 조화로운 교향곡 같았다. 그는 자기 하인에게 2장의 작은 사진과 외국어로 쓰인 얇은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후에야 허락받을 수 있었다. 번터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그를 따라 택시에 올라탔다. 정오가 되어 그들은 매드웨이 공작 부인의 집 앞 줄무늬 차양 아래 내렸다. 번터는 뒷문으로 사라졌고 피터 경은 계단을 올라가 노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집은 꽃과 기도서를 들고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식당에서 들리는 접시와 식기 소리는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피터 경은 하인이 자신의 도착 사실을 알리러 간 사이 거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친한 친구이자 헌신적인 동료인 파커 형사를 만났다. 파커는 사복 차림으로 값비싸고 희귀한 장식품들을 지키고 있었다. 피터 경은 반갑게 그와 악수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나? 피터 경이 물었다. 괜찮아. 내 쪽지를 받았어? 물론이지. 우리 사람 셋이 길퍼드가에서 네 친구를 감시하고 있어. 그 여자는 엄청 눈에 띄는 스타일이던데 노파 가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좀 들이대는 성격 같더라. 놀라운데? 피터 경은 형사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자 말을 이었다. 아니, 정말이야. 설마 진지한 건 아니겠지? 그럼 내 계산이 틀어지는데? 아니야. 그저 눈빛과 말투가 좀 건방진 정도였지. 일은 잘해? 불평은 들은 적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 순전히 우연이야. 물론 내가 완전히 착각했을 수도 있고. 파리에서 받은 정보는 없어? 그 표현 좀 쓰지 마. 피터 경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무 경찰 같잖아. 경찰스러워. 언젠가는 그 말 때문에 발각될 거야. 미안해, 습관이 됐나 봐. 파커가 말했다. 그런 습관이 제일 위험해. 피터 경이 어울리지 않게 진지하게 말했다. 무엇이든 경계할 수 있지만 몸에 밴 습관은 경계하기 어려운 법이지. 그는 상인들이 오가는 입구가 보이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어라? 그가 말했다. 우리가 찾는 새가 여기 있네. 파커가 그에게 다가가 생 라자르역에서 봤던 프랑스 여인의 단정한 머리 위에 검은 헤어밴드와 리본이 장식된 것을 보았다. 흰 수선화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남자가 꽃을 팔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다. 파커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두 사람은 셀레스틴이 강한 프랑스 억양으로 오늘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남자는 특유의 단조로운 목소리로 커다란 꽃다발을 그녀에게 내밀며 권했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꽃바구니를 밀치고 문을 쾅 닫고는 사라져버렸다. 남자는 중얼거리며 떠났고 그 순간 체크무늬 모자를 쓴 병약해 보이는 한 남자가 길 건너 가로등에 기대 있다가 동시에 창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파커는 피터 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체크 모자를 쓴 남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을 끄고 꽁초를 귀 뒤에 꽂은 채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아주 흥미로운데? 피터 경은 두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말했다. 자, 들어보라고. 위층에서 뛰어오는 발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문 쪽으로 달려갔다. 신부가 들러리와 함께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오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이아몬드가 도둑 맞았어요. 몽땅 없어졌어요. 곧 집안은 난리가 났다. 하인들과 음식을 준비하던 업체 직원들이 복도로 몰려들었고 신부의 아버지는 멋진 흰색 조끼만 입은 채 외투도 걸치지 않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메디웨이 공작 부인은 파커에게 당장 내려와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집사는 평생 잊지 못할 치욕 속에서 팬트리에서 코르크 따개와 고가의 크러스트 포트 와인병을 들고 나와 마치 마을에 종치는 파수꾼처럼 격렬하게 흔들었다. 유일하게 나이든 공작 부인만이 품위 있게 등장했는데 그녀는 도출된 배처럼 차분하고 우아하게 셀레스틴을 끌고 나와 그녀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고 훈계했다. 조용하거라 얘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누가 보면 널 죽이는 줄 알겠구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작 부인. 번터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셀레스틴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이제 어쩌면 좋죠? 신부의 어머니가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 순간 형사 파커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절도 있는 침착함은 주변의 소란스러운 귀족들을 꾸짖는 듯 했다. 공작 부인, 그가 말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범인과 보석은 피터 윈지경 덕분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찰스, 피터 경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고합니다. 범행이 시도되었습니다. 우리 요원 중 한 명이 지금 암문에서 남자 범죄자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는 공작 부인의 다이아몬드를 소지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파커 형사가 말했다.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니 체크무늬 모자를 쓴 남자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꽃을 파는 남자의 팔을 양쪽에서 끼고 데리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다이아몬드 금고의 자물쇠를 따고 들어간 범인은 바로 여기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그러면 안 되지. 꼼짝 마. 셀레스틴이 검은 드레스 안쪽에서 총을 꺼내려 하자 파커는 이렇게 덧붙였다. 셀레스틴 베르자리,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기록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에. 피터 경이 말했다. 법정의 천장이 날아갈 일이야. 그리고 이름을 잘못 말했군, 찰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자크 르르주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생켈로트라고 알려진 그는 프랑스 법정에 기록된 가장 젊고 영리한 도둑이자 금고 절도범이며 여장으로 변장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두가 숨을 들이마셨다. 다만 자크 생켈로트만이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피터를 향해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완벽하네요. 그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경.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한 체포라는 게 이런 거군요. 이제 알겠네요. 그는 번터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라자르역에서 우리 뒤에 줄 서 있던 인내심 강한 영국 신사였군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음에는 조심해야 하니까요. 찰스, 난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 피터 경이 말했다. 특정한 언어 습관을 버릇처럼 사용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이야. 바로 그런 습관이 네 정체를 드러내거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남성형과 여성형 형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남자아이는 자연스럽게
남성형 형용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그래서 남자아이는 나는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여자아이는 여성이라는 점을 철저히 주입받으며 반드시 나는 정말 예쁘다라고 말해야 해. 여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게 힘든 일일 거야. 내가 기차역에 있을 때 어떤 흥분한 젊은 여성이 동행에게 날 바보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왜 여성이 남성형으로 표현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 바로 그런 거지. 피터 경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런 다음 번터에게 사진을 찍게 하고 프랑스 경찰과 영국 경찰에 연락한 것뿐이야. 자크 생클로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경. 내가 만난 영국인 중에서 우리 프랑스의 아름다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니까요. 앞으로 언어 습관을 더 주의하겠습니다. 베드웨이 공작 부인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피터 경에게 다가갔다. 피터, 그녀가 말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3주 동안 이 젊은 남자가 내게 옷을 입히고 벗기고 잠자리에 들게 내버려뒀다는 거니? 피터 경은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얼굴을 붉혔다. 공작 부인, 그가 겸손하게 말했다. 제 명예를 걸고 아침까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속죄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이 원하신다면 이자를 조각내버릴까요? 엄격해 보이던 공작의 입술이 약간 풀렸다. 결국 메이드웨이 공작 부인은 딸에게는 약간 충격적이겠지만 그녀에게는 자부심이 될 만한 말을 이었다. 내 나이 또래 여성들 중에서 자기 시중을 남자가 든 경험을 한 사람은 드물 거야. 우리는 모두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죽는 것 같구나, 얘야. 실제로 메드웨이 공작 부인은 그녀의 시대의 특별한 인물이었다.